그러면 문화예술인 시국선언 6주년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블랙리스트 유유, 블랙리스트, 광화문광장 촛불에 아직 꺼지지 않았다. 네,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년이 지났습니다.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국가가 예술인들을 직접 사찰 검열하는 블랙리스트라는 국가폭력이 있은 지 6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광화문광장 이 거리에 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블랙리스트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난 12구 참사 때 보셔서 알겠지만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을 회피한 채 그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풀려하는 시도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들은 과거에 저희가 블랙리스트 당시에 요구했던 국가의 책임과 문제 해결 방식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는 문화예술인 시국선언 6주년을 맞아서 블랙리스트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난 윤석열차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이후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블랙리스트 사건들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입니다.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국민이 공동운영위원장 발언을 시작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정민희입니다. 블랙리스트 이후 더 큰 블랙리스트가 일어나는 사회를 실감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 시국선언 6주년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이태원 참사 이후 무엇을 말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무엇인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 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치안과 통제 가치를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외부를 배척하고 내부를 보호하는 배타주의와 혐오세력을 일으킬 본질을 눈치채지도 못하게 합니다. 신자유주의 국가답게 집권 권력의 국가 사유화와 기업의 치환, 자율성을 보호하고 국민이 살던 죽던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둡니다. 막연하게 국가를 호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살아남는 이들에게 죄책감과 책임을 떠넘기고 개인을 불안 속에 몰아버리는 것을 몸소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폭력, 국가범죄 블랙리스트, 국가 책임 무대로 일어난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 국가의 책임을 끊임없이 물어온 우리는 오늘날 국가가 없는 난민입니다. 국가는 오로지 한류, K컬처, K시리즈에서만 신기루처럼 확인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블랙리스트 투쟁은 사건 자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법제화에 집중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협력이라는 미명하에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한 전망과 예술인의 권리,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창작 환경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던 예술인 권리보장법, 개선 중인 제도가 해체되고 규제 완화되고 탈규제로 대체되는 정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차 검열 사건, 코로나 이태원 참사 후 일상적인 예술활동 중단 통보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블랙리스트보다 이후보다 더 큰 블랙리스트가 작동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생명 안전을 관리한다며 통제하고 감시하고 정치적 자유를 억압해왔습니다. 우리 주권자의 목소리를 짓밟고 애도할 자유조차 무시합니다. 마치 반민주적인 군부 독재 시절에 통치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수록 정부에 대한 집행능력 부재와 불신망이 뚜렷해질 뿐입니다. 예술인의 권리는 국가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했어야 할 국가의 의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가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할 때야 비로소 국민 앞에 제대로 사과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예술인의 권리 침해와 독단적 행정을 멈추십시오. 블랙리스트 국가 책임을 인정하십시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거운 죽음을 기억하고 원인을 찾고 국가 책임을 지속적으로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그리고 잘못된 방식으로 작동될 때 어떻게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최근에 가슴 아픈 참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블랙리스트도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도 좀 적극적인 대응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그 방식들을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하고 다음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인대 공동주최위원장 정원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11월 4일은 문화예술이나 블랙리스트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박근혜 퇴진 광화문 통신통행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날인 것입니다. 2016년 이후 문화예술인은 매년 11월 4일을 기념하여 기자회견, 퍼포먼스, 공연 등의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끝나가던 시점이었던 지난해에는 3주에 걸쳐 애도 추모가 진행되었습니다. 블랙리스트 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분명히 체크하는데요. 진실규명도, 법적, 정치적 책임도, 대활망도 노력도, 피해보호 대한 조치도 모두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문화예술인들에게 블랙리스트 사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건으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시국선 이수련을 맞는 올해는 상황이 더욱 좋지 않습니다. 블랙리스트 사건 해결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는커녕 부사 사건도 도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윤석열차 만화범죄 사건입니다. 윤석열차 사건 관련해 문화예술인은 10월 12일 용산 대통령 진입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치적 견해의 차이를 이유로 법률, 경제 처벌할 수 없다는 블랙리스트 사건의 교훈을 문화체육관광부가 너무도 빨리 망각한 데 대해 문화예술인은 분노하며 정부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박보동 문체부 장관 끝까지 윤석열 정권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며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7월 정부시가 새로 운영하는 기관인 전주시 사회수신센터 신승진 전주가 예술제에 참가한 작가 팀의 신주 3인을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전시에서 배제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문화예술인들은 신승진 전주가 해당 사건의 본질이 수상 검열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것을 여전히 모르고 있다라며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조선일보 지면을 통해서 예술인 복지단의 예술인 필연 지원 사업을 문제되는도 발표했습니다. 김승수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전시 참여, 집회 발언 등을 사례로 들어가며 부적절한 정치적 활동을 한 예술인들에게 활동비가 지원되는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은 예술인들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며 다시 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문화예술인 시국선언 6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발생한 이년의 사건들은 모두 정치적인 이유로 문화예술인들을 차별하고 구별한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블랙리스트 사건이 그 어느 해보다 블랙리스트 사건 해결이 그 어느 해보다 암담해 보이는 바로 그 무렵에 이태원 헬로윈 축제에서 156명이 사망하고 190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참사 발생 하루 만에 국가 애도기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일이라는 듯 각종 축제와 공연이 시도되었습니다. 대형 참사나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유튜브의 일방적 결정과 홍보로 축제와 공연 소개는 사람들이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문화예술들의 일방과 한계 가치가 드러났습니다. 국가가 애도를 통제하면서 문화예술의 애도의 기회를 빼앗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까지 문화예술들에 감당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반제 애도의 강요와 예술인들과 협의 없는 축제의 공연 취소, 이것이 블랙리스트 사건 해결이 지속되고 있는 문제, 또는 블랙리스트가 반복되고 있는 문제, 문화 한정의 피해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문화예술의 실천 6주년에 던져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12구 참사 가져던 우리 사회에 대한 비극은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피해도 물론 비극이지만 이
12구 참사를 통해서 대하는 예술에 대한 태도들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실 것 같고요. 사실 예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나 사회적 의미들을 무시한 채 단순히 오락거리, 유흥거리로만 생각하는 현 정부, 공공기관의 태도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다음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작가회의 연대위원회 정기담 위원장님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2년 참사로 운명을 달리한 실제 같은 젊은이들에게 대조를 주고 운명을 올립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리석은 정부를 겪고 있습니다. 아니, 듣보잡의 무정부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밤 어처구니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참사가 서울 시내 한복판 이태원에서 일어났습니다. 언론 보도로 확인된 정황도 그렇고 제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본 골목의 구조를 봐도 이번 참사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그야말로 말 그대로 참사입니다.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바로 꺾어져 돌아가는 그 가장 지하철 그 인구로 밀집 지역인 지역에다가 바로 꺾어져 돌아가는 그 3m, 3에서 4m의 어떤 골목 40m의 길이 그것은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경찰력이 조금만 동원돼서 질서유지만 제대로 했어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그런 일이어서 참으로 안타깝고 고통이 터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인파가 가장 밀집한 시간대에 잠시만 이태원역 전체를 무정차하고 차도의 차량을 통제해서 골목의 길을 대로로 터지기만 했어도 될 일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3년 동안 열리지 못했던 헬로윈 축제가 마스크 방역이 해제된 시기에 열린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엄청난 인파가 모일 것은 삼척 동대도 다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참사가 벌어지기 전에 이미 헬로윈 축제 참가자들이 112 전화로 수도 없이 위험 신고와 구조 요청을 보냈음에도 정부는 죽어가고 있는 시민들의 절박한 요청을 묵살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녹을 먹는 정부의 직무유기에 애통하고 분통해서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더 큰 문제는 참사 이후에 보인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방법이었습니다. 156명이나 되는 희생자들과 그 숫자를 넘는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그곳에 있던 대다수는 신자유주의 상황에서 고단하고 답답한 경쟁적인 현실 속에서 잠시 벗어나서 축제를 즐기러 나온 젊은 청춘들이었고 우리가 보호해줘야 하는 청춘들이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 사고에, 이 참사에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담아서 행정력의 부재를 우선적으로 사과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책임 당국인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이전과 비교해 우려할 만큼 많은 인파가 모이지 않았다. 당일 오후 도심 집회로 인해 경찰 병력이 분산된 측면이 있다. 라고 하질 않나. 용산구청장이란 인물은 주최자가 없으니 축제가 아니라 현상, 구청은 제 역할을 다했다는 귀신 씨나라 까먹는 말들로 상식적이고 공정한 국민들의 혈압지수를 높이고 말문이 막히게 했습니다. 한술 더 떠서 국무총리란 자는 외신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참사의 책임이 누구에 있는지라는 질문에 또한 이번 참사의 정부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라는 질문에 책임 회피도 모자라 웃는 얼굴로 농담까지 해대는 등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재난안전기본법은 재난이나 사고를 막아야 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국가 행정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 이 참사의 최종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그 최종 책임자 검사 대통령이란 자가 현장을 방문해서 내빈창이냐라고 완전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정말 소시오패스 같은 인물들만 모인 정부 같습니다. 이들에게선 진심 어린 애도도 그 어떤 공감도 보이지 않고 회피의 꼼수와 가식과 오만만이 두드러집니다. 진실한 사죄 한마디 대신 참사 후 시민들의 거센 항의와 분노를 상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추모의 공간을 마련하긴 했습니다만 급하게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근조 글씨가 없는 검은 리본을 착용하라. 영정사진을 쓰지 말라. 참사 희생자라는 용어를 사고 사망자로 통일하라. 이렇게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표현하면서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렸다가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다 슬그머니 바로잡는 총극을 빚었습니다. 지금이 홍길동 시대도 아닌데 참사를 참사라 부르지 못하고 희생자를 희생자라 칭하지 못하는 블랙 코미디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찰을 동원하여 이번 참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 중인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을 사찰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 문서를 작성해서 윤석열에게 보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권력에 의해 강요된 추모, 억지 울음이 행해지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블랙리스트 이후의 블랙리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저 오목하게 통제받던 악하고 촌스러운 독재시대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군사 독재에서 검찰 독재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분명한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을 파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후배라는 어떤 인맥에 치우쳐서인지 책임을 다른 데서 돌리기 위해 어제 뉴스에 보니까 참사 당일 최선을 다해 시시각각 단독으로 언론을 통해서 상황을 브리핑하면서 구조에 최선을 다한 용산 소방서장을 온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소하고 소방서를 압수수색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올 지경입니다. 상을 줘도 시원찮을 분을 압색을 하다니요. 이 정부는 농공행장도 사적 인맥에 따라 임의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남이가 하던 야만의 시대를 다시 소환하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퇴행하지 않은 것이 없는 윤석열 정부를 도대체 어떻게 견뎌낼지 암담해서 숨이 막히고 기가 막힙니다. 이태원 헬로윈 참사가 벌어진 날은 공교롭게도 6년 전 박근혜 탄핵 촛불이 시작된 날입니다. 우연히 모여 필연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국민들 앞에 엄중하게 사죄하고 이번 참사의 책임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관련 책임자를 파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6년 전 타올랐던 탄핵의 촛불은 횃불로 타올라서 윤석열에게로 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예술대학생 네트워크 신민주님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허리 짧으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술대학생 네트워크 활동가 신민주입니다.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년 전 네. 6년 전 이 광장에 설 때 저도 세상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같이 더 나은 세상을 열망을 하고 그런 것들이 바꿔낼 수 있음을, 세상을 바꿔낼 수 있음을 상상할 수 있을 때 저는 이 세상이, 우리나라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6년을 지난 지금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최근에 헬로윈 참사를 보면서 바뀐 것이 없고 점점 더 퇴행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뿐이었습니다. 헬로윈 참사들을 보면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우리가 6년 전에 블랙리스트나 다른 사건들 때문에 했었지만 그 행위나 그 사건 하나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전까지 세월호 참사나 여러 가지 사회적 사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들이 빅토리고 광화문 광장에서의 힘이었었는데 과연 10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좀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 6년의 시간 동안 그 활동을 하면서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조금 바뀌고 있을까? 활동을 본격적으로 좀 시작할 때가 제가 밖에 나와서 그때 했었던 일이 개헌예술대 블랙리스트 총장에 대한 연대였었는데요. 그 시기 때 제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이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거구나. 권력의 결정에 의해서 모두가 반대하더라도 그냥 임명이 될 수가 있는 거구나. 왜 블랙리스트 책임자라고 하는 것들이 명백한데 사실 왜 이 사람이 총장이 되는 거지? 세상이 좀 이상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예전의 세상으로 저는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하면서 활동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척하는 속도보다 요즘에는 퇴행하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는 뉴스를 볼 때마다 뉴스가 보기 싫어집니다. 봐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루하루 퇴행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뉴스가 보기 싫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벌었던 윤석열차 사건, 이렇게 빠른 대응이 가능한지 몰랐습니다. 항상 정부에서 보여줬었던 건 늦장 대응이었었는데 그런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는 하루 만에 대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외국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몇 년간의 활동들이 그렇게 한 번에 무너질 수가 있는 건지, 우리가 여태까지 논의했었던 건 무엇인지, 문화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이해도도 없는 장관이 와서 하는 한마디에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체감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올해부터 문체부의 슬로건은 세계를 선도하는 인류 문화 매력 국가라고 합니다. 사실 이 공허한 슬로건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헬로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애도의 정치, 애도의 문화들을 얘기를 합니다. 예술인들은 이 헬로윈 참사에 대해서 나는 예술의 방식으로 애도하고 추모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국가가 통제하는 것이냐 라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방식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점점 퇴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무 공허한 내용이 없는 문화 매력 인류 국가라고 하는 슬로건을 보면서 일상의 문화조차 허용하지 못하는 문화부가 무엇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하루, 일주일, 한 달, 이 퇴행이 점점 느껴지는 시간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이 단련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SNS를 볼 때마다,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마다 쌓여져 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물결들이 모여서 또 하나의 변화의 임계점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것이 무섭기 때문에 지금 검열들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힘들에, 그 권력의 힘들에 굴하지 않고 우리가 맞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대선 통해서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어느덧 반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보여지는 윤석열 정부의 문화 정책의 수준은 매우 참담하게 그렸습니다. 아무런 내용과 실체도 없고 비전과 전략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무지에 가까운, 과연 문화 정책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조차도 의심스러운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예술인의 정책, 이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들에 대한 얼마나 효과적인 방안과 대안들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고, 저희 예술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설린 위원장님 발언. 야, 어디가? 어디로 가? 예, 반갑습니다. 노동당 문화예술위원장 설전입니다. 6년 전에 여기 광화문 광장에서 텐트스톤을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경찰들과 몸싸움을 몇 시간 동안 벌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에게 광장은 이른바 문화적 행사만 허용된 공간이었습니다. 문화예술인 시국선언이라든가 블랙리스트 시행자 규탄 같은 이른바 정치적 목소리는 허용되지 않는 공간이 바로 여기 광화문 광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문화예술인이 6년 전 11월 이 광장을 점거하고 박근혜 테디의 목소리를 외치고 나서 이 광장은 100만, 200만, 수백만의 시민들이 함께 민주주의 시를 외치는 공간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박근혜를 퇴진시켰습니다. 박근혜 퇴진 이후 우리가 이 땅에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해왔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최근에 다시 우리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작품 윤석열 차를 두고 단지 윤석열 대통령을 송자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순수한 공모전을 정치적으로 오염시켰다고 대회 주최 측을 지원을 끊겠다는 협박을 하는 장관이 현재 우리의 문체부 장관입니다. 지난 6년 동안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는 듯 했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떨어져 죽고 뛰어져 죽고 끼어 죽고 있습니다. 이러다 죽고 수행여행 갔다 죽고 이제는 숙제에 갔다 죽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바라던 나라입니까? 지난 6년 전 우리가 광화문 광장을, 전국의 광장을 횃불을 들고 외쳤던 것이, 그렇게 외쳤던 것이 이런 모습입니까? 아마도 우리의 싸움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장관이라는 자가 문화에 대한 몰지각함을 너무나도 당당하게 드러내고 정치가 아니라 통치를 공동연히 하겠다고 주장하는 탄압을, 검열을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 박근혜 정권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다시 싸움을 준비합시다. 시국선언 6주년 기념할 일이 아닙니다. 기념할 때가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때 떨어져 죽고 찢어 죽고 깨어 죽고 이제는 깔려 죽는 이 시대에 죽지 않으려면 우리 싸워야 합니다. 문화예술인들도 그 길에 힘껏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언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무용인 희망연대 오롯의 이동민 운영위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국가 부재의 상황에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판사를 사고라고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짓밟은 검열을 정책적 해결이라고 합니다. 지난 6년 동안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문화예술인 시국선언 이후 지난 6년 동안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짓밟힌 국민의 기본권을 그대로 길바닥에 내팽개쳐 방치했습니다.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안전을 내팽개친 채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민주공화국으로서 누구나 다 존중받으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의 환경을 만드는데 입법, 사법, 행정부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정책과 정치는 실종되었습니다. 정쟁만 있습니다. 두 거대 아메바 정당의
정권 획득과 그들만의 편협한 권력 수성을 위한 정쟁만 남아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국민도 없고 문화예술도 없고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국정농단 사태가 발견되고 난 다음에 지금 7년째입니다. 할수록 문화예술 시국선언이 있은 지 6년째입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검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문체부 장관이 하는 얘기가 그게 검열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예술은 순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순수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원하는 부정한 세상에 순순히 따르는 예술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의 촛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회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어나도 일부 개인 공무원 몇몇의 일탈이나 공권력 남용, 직권남용 정도로 봅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국민의 생명이 짓밟히는 상황에서도 그 누구도 책임지는 국가 공권력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이 광장에 모인 촛불로 모아준 적폐청산의 힘을 스스로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로부터 현재 윤석열 정부까지 우리가 광장에서 외쳤던 국민이 다 함께 떳떳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지어 예술인 권리보장법 겨우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예술인 권리보장 보안관이라는 사람이 검열을 검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문체부 장관의 검열 행위를, 문체부의 검열 행위를 사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정당한 정책적 행위라고 합니다. 일어섭시다. 광화문 광장의 횃불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적폐청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대한 힘으로 모일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발언입니다. 블랙리스트 사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구인들을 위한 의견수가 발언 들어갑니다. 2016년 여기 광화문 광장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태에 저항하면서 텐트를 친 지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어제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 참사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국회의원 참사 현장에 국가는 없었다. 이게 총리가 직접 한 말입니다. 156명이 죽어가는 참사가 발생할 때 국가는 거기 없었고 이후에 지금까지 누구 하나 내가 책임이 있다. 누구 하나 나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정부 당국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블랙리스트 사건은 국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자율적으로 예술 창작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할 영역에 국가가 부당하게 개입해서 지원하고 배제하고 간섭했던 사건이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이태원 참사 같은 시민이 죽어가는 사건에 대해서 없었던 국가가 윤석열차 같이 정부를 풍자 비판하는 작품에 대해서는 매우 신속하고 강력하게 개입했습니다. 10월 3일에 경기신문에서 그 최초로 윤석열차 사건을 보도한 이후에 감사히 그것이 잠깐 기사로 돌고 한 사이에 문체부에서 그 윤석열차 사건에 대해서 강력 경고하는 조치를 발표하는 것은
거의 오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심지어 승인사항 위반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하는데 위반에 대한 소원 승인 취소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하는데 정말 퇴근 시간도 넘기지 않고 빠르게 개입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왜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가 신속하게 개입하고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가 없는지 생각해보면 답을 모르겠지만 우리 고민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아직 우리가 겪은 게 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난 6년간 많은 것들이 변했다고 믿었는데 혹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8년간 그래도 많은 것들이 변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착각이었다라는 것을 한순간에 알려준 것 같습니다. 블랙리스트 사건도 지난 6년간 조금은 개선됐다고 믿었는데 유성열차 사건으로 그것이 착각이었다라는 것을 한순간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6년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그랬던 것처럼 결국 대한민국은 시민의 결집된 역량, 깨어있는 시민들의 결집된 힘으로서 다시 만들어가야 되는 나라이지 정부 행정 관료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 될 수 있는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100주년을 맞아서 우리 문화예술인들도 꼭 다시 한번 이태원 참사나 유성열차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후에 어떻게 대응해가는 것이 중요한지 좀 지속적으로 논의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성열차 사건 이후에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상황들을 보면 결국에는 박호경 장관이 문체부 장관으로 있는 한 굉장히 문제가 개선되는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박호경 문체부 장관은 반드시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박호경 문체부 장관에게 불정하고 있는 문체부 의원으로 공무원들에게도 강력하게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보면 문체부는 과거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받았던 상황으로 다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시 힘을 잘 모아서 지혜를 잘 모아서 문화예술계 현장의 힘으로 그 상황들을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시국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하실 분들께서는 현수막 앞쪽으로 서주시면 됩니다.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 시국선언 60년 시국선언문.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블랙리스트 이후의 블랙리스트. 광화문 광장의 촛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12구 참사가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정부 당국자 중 아무도 내 탓이라고, 내 책임이라고 나서는 자가 없다.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 집권당까지 모든 책임을 일선 경찰들에게 떠넘긴 채 책임을 짊어지기는커녕 구경꾼이 되어 제살 국리만 찾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자니 8년 전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며 이게 나라냐! 고 느꼈던 절망과 자책감이 다시금 밀려오는 것을 어쩔 수 없다. 서울 한복판 길거리에서 꽃다운 청년 156명이 압사 사망한 이 참사에 대해 우리는 아직 우리가 지켜본 것이 어떤 사건이었다고 아직 말하지 못한다. 다만 우리는 8년 전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한국 사회가 조금이라도 변했다고 믿었던 것이 착각에 불과했음을 처절하게 깨닫는다. 6년 전인 11월 4일 광화문 광장에 모여 블랙리스트 사태를 규탄하며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외쳤던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지난 몇 년의 시간 동안 문화행정이
무언가 조금이라도 변했다고 믿었던 것 또한 착각이었음을 냉정하게 깨닫는다. 지부구 참사가 발생하고 국가 애도기간이 선포되자 문체부가 신속하게 내놓은 대책은 공연 직전 서울 공연예술제를 비롯해 각종 축제를 취소하는 것이었다. 예술단체들과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는 일방적인 결정과 통보였다. 협의도 양해도 없었다. 공연에 참여하고 있던 예술인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하고 애도할 시간은 짓밟혔다. 문체부는 행사와 예술을 구분하지 못했고 방침을 전달하는 데만 신속했다. 문체부의 일방적인 각종 행사 취소 통보는 블랙리스트가 실행될 당시 일방적이고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행정 처리가 완벽하게 다시 부활했음을 알려주었다. 문체부는 윤석열 열차 만화 검열 사건에도 신속했다. 10월 3일 경기신문이 윤석열차 수상 소식을 최초 보도한 이후 문체부가 이튿날 오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정치적 주제를 다룬 작품을 선정 전시하였다며 공개 엄중 경고를 하는 데까지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승인사항을 위반했음을 확인했고 이에 따른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라며 후원 승인 취소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하기까지는 퇴근 시간도 넘기지 않았다. 박보근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타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사과를 거부하였고 순수한 공모전을 정치 오염시킨 게 문제라고 강변했다. 박보균 장관과 그에 굴종하는 공무원들이 문체부에 계속 있는 한 문체부는 계속해서 과거로 퇴영할 것이고 그에 따라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악영향 또한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정감사 기간을 거치며 우리는 똑똑히 확인했다. 박보균 장관은 윤석열차 사건에 대해 아직 사과하지 않았으며 우리 역시 윤석열차 사건을 잊지 않았다. 또 다른 물음이 있다. 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데는 그토록 신속하였던 문체부가 예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는 왜 이렇게 느려 터졌는가?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생계의 위협에 처한 무수한 예술인들에 대한 이렇다 할 지원 정책은 조금도 발표되지 않았고 창작지원금 300만 원을 받기 위해 예술활동 증명 신청을 하면 15주는 걸려야 겨우 인증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예술인 복지재단의 행정이 늘어졌는데도 예산이 없다. 인력이 없다. 탓만하며 문체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지 않았다. 심지어 국회에 제출된 문체부 예산이 전년 대비 6.5%가 줄었는데도 장관은 죄송하다는 말은커녕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세부 사업 중 어느 것이 삭제될 것인지 그 대책이 무엇인지 밝히지도 않고 있다. 그 와중에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사업으로 217억 원은 신규 편성하면서 표현의 자유 주관 등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기억 사업은 어김없이 누락했다. 9월 25일부터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시행되었지만 권리보장위원회를 구성하지도 않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기 위원회 임기가 종료된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8기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박보균 장관 취임 이후 문화예술 정책이 존재하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다. 과연 이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수사 의뢰 권고까지 받았던 자가 문체부 주최 윤석열 정부 문화정책에는 어떤 내용을 담을까 토론회에서 주요 발제를 하였다가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는 것이다. 박보균 장관 취임 이후 예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장 역량을 결집하기는커녕 최소한의 민간 협치 구조마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단적으로 문체부는 9월 30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만화진흥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폐지하였다. 공공비자인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 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는 한편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문화정책협의회로 전환하였는가 하면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1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행보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힘을 합쳐 문제를 풀어가는 대신 공무원 관료들을 중심으로 문화예술행정을 시행해 나가겠다는 권력의 의지가 아니고 무엇인가. 공무원 관료 중심의 문화예술행정 운영은 결국 과거 블랙리스트가 실행될 당시 위계적, 수직적, 독단적 행정으로 돌아가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문체부가 해야 할 일은 협치의 후퇴와 예술인 권리 침해가 아니다.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지자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예술인 권리 침해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표현의 자유 증진, 예술인 선제보험 전면, 당연 가입, 성평등 정책 등 주요 정책을 적극 실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예술 현장과 폭넓은 소통과 긴밀한 협조를 지속해 나가야 하는데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보이고 있는 행보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후 박보균 장관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화예술인들과 직접 만나 현장의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었어야 했다. 그러나 몇몇 공무원들을 보내 공연장 등 안전시설을 점검하는 보여주기식 행정, 방어적인 행정에 머물고 있다. 무엇보다 박보균 장관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비전이나 철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박보균 장관이 문화예술 정책에 도움이 되는 길을 찾고자 한다면 서둘러 장관직을 물러나는 일일 것이다. 이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대우조선해양 노동자 유채한이 가로 세로 1m 철골 구조물 속에 자신을 가둔 채 한국 사회에 던졌던 질문은 우리 문화예술인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우리도 이대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2016년 11월 광화문 광장에서 텐트를 치며 블랙리스트 사건과 싸웠던 우리는 문화예술 현장과 정책을 그저 박보균 문체부에 맡겨둘 의향이 없다. 우리는 문화예술 행정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며 문화예술 현장을 공무원 관료들이 제멋대로 망쳐두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 시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부르짖으며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비롯하여 한국 사회의 노동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광화문 광장 문화예술인 시국선언 60년을 맞아 우리는 문화예술인이자 시민으로서 12구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차별을 철폐하는 운동을 지지한다. 블랙리스트 사건의 극복 및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한 감시와 비판, 행동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광화문 광장의 촛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마지막 저희 요구사항은 제가 읽으면은 마지막 문장만 세 번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12구 참사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윤석열차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우리는 아직 윤석열차 사건을 잊지 않았다.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네, 2022년 12월 9일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네, 저희가 역사를 돌이켜보고 배우는 이유는 사실은 과거의 사실들을 살펴보고 그걸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미래를 변화시켜 나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6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어떠한 성찰이 있었으며 어떠한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반복됐던 블랙리스트 이후의 블랙리스트 사건들, 윤석열 차 사건을 비롯한, 그리고 12구 참사, 국가가 국민을 검열하고 탄압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러한 태도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아직도 블랙리스트를 얘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구호 한번 외치면서 기자회견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저희 광화문 광장의 촛불은이라고 제가 선창하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좀 이어서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화문 광장의 촛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광화문 광장의 촛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광화문 광장의 촛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네, 이상으로 문화예술인 시국선언 6주년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기자회견 준비하면서 그 당시 블랙리스트 저희 광화문 광장 시국선언 당시에 했던 그걸 좀 상징하는 저희 조형물들을 같이 만들었는데요. 그 조형물들을 가지고 광장을 한 바퀴 이렇게 좀 돌아보는 승진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진행은 저기 이동민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출발 절로 갈까? 여기서 출발해서 우리 1인 시위하던 사거리 쪽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로 한 바퀴 돌겠습니다. 방송국이라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듣고 와야지 사람들이 뭔지 알잖아요. 네. 일단 현수막을 들어야죠. 현수막 저기 너무 커요. 아니, 잠깐만, 양옆에 이렇게 해서 뒤에서 하나 들고 이렇게 하면 될 거니까요. 예, 옆으로요, 옆으로. 옆으로 들으래야지 이게 뭔지 알고. 옆에서 이렇게 붙어가지고 따라가죠, 그러면. 네네네, 붙어서. 이쪽 받고, 저쪽에 안쪽에서 해야 되겠다. 일로 돌면 안 돼요, 이렇게 돌면. 저쪽으로. 이쪽으로 돌면. 좌측편에 붙으세요. 국민쌤, 제가 뭐 해주셨어요? 저기 동민쌤 옆에서 따라가세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누가 상여 소리 내줄. 맨날 돈 내요. 뭐 작업을 하고 돈 내고.